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 이현순입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제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저의 반평생 넘는 세월이 담긴 설렁탕집에는 매일같이 점심 식사하려는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밀어닥치는 손님들을 상대하고 난 뒤 늦은 점심을 먹고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면 오랜 시간 제 곁을 지켜준 라디오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유행가를 들으며 반나절의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계산대 옆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동치듯 몸을 떨며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달콤한 휴식을 방해하는 그 울림이 반갑지 않았어요. 잠시 고민하다 화면을 확인하니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 아들 윤석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이민 가고 목소리 한번 듣기 쉽지 않던 아들의 전화였지요. 저는 먹던 커피를 내려놓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몸은 건강한지 물으려다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마치 외마디 비명 같아 흠칫 놀랐어요. 전화기 너머 헐떡이며 거친 숨을 내쉬는 아들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다. 윤서가 왜 그러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 시간이 없어요. 제발 더는 묻지 말고 전화 끊고 당장 도망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황당함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망을 치라니. 생전 처음 듣는 낯선 단어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지요. 그러자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요. 아무도 엄마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도망치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일하다 말고 지금 당장 가라고? 네, 제발요, 부탁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들의 뒤로 흥분한 남자가 영어로 거칠게 소리치는 게 들리고 무언가를 내리치는 듯 둔탁한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입을 틀어막았지요. 그때 또다시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라도 제발. 아들이 차마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압적으로 아들을 위기에 몰아넣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잠시 멍한 상태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성공을 위해 야심차게 이민을 결정한 아들이 오랜만에 연락해 도망치라는 말을 남기고 급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의 뒤로 며느리일지 모르는 여자의 비명까지 들렸어요. 이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고 제 신변에도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던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움직여 반사적으로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게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비상금과 통장, 도장, 그리고 지갑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며칠 전 손님이 깜빡하고 놓고 간 등산 모자도 깊숙이 눌러 쓰고 밖으로 나와 문을 걸어 잠갔지요.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는 팻말을 걸어놓고 주위를 둘러보며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오롯이 청춘을 다 바친 가게를 등지며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장 멀리, 감히
누구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 있어야 했어요.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무사하다면 연락을 해오겠지만 위치 추적을 당할까 겁이나 휴대폰도 꺼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바쁜 걸음을 움직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누군가 저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60년이 넘는 인생을 통틀어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여 가게를 벗어났지만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갈 곳을 잃은 발길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곰배령 깊은 산속에서 홀로 노년의 삶을 즐기는 김정숙, 제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숲길 옆에 위치한 통나무집이라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주고 언제라도 놀러 오라고 했었지요. 바로 그곳이라면 세상과 단절되어야 하는 저를 조용히 품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지하철에 몸을 실어 두려움에 눈을 번뜩이며 고속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은 평일임에도 어딘가 떠나려는 사람들로 정신없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스쳐가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포의 대상이었지요. 다행히 10분 뒤에 떠나는 버스표를 살 수가 있었어요. 서둘러 얌전히 승객을 기다리는 버스에 올라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동안 가게 일에 매달리며 아들 하나 온전히 키우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변변한 나들이 한 번 할 수 없던 저였어요. 그래서 얼마 만에 타는 고속버스인지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설렘을 느끼기는커녕 한없이 서글픈 가슴을 안고 눈물을 삼켜야 했지요. 잠시 후 버스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도심을 빠져나가자 창밖으로 바쁘게 돌아가던 서울의 풍경이 조금씩 멀어져 점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정숙이네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에 쫓기는 것일까? 아들은 도대체 무엇을 피하라고 한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민간 아들이 전화로 외국 생활을 묻는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국에는 무서운 갱단이 많아요. 사업하려면 그 조직들을 조심해야 해요. 잘못 건드리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거든요. 세계 어디에 있든 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 잘못돼 갱단의 표적이 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생각을 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쉬기 힘들 정도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다 몇 해 전 결혼하겠다고 며느리를 처음 데려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35이 된 외아들은 3년 전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상대는 재미교포 3세인 제니퍼라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강렬한 인상은 잊을 수가 없네요. 붉은 립스틱에 진한 향수 냄새,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는 제게 너무나 낯선 존재였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제니퍼는 쉴 새 없이 부모님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미국에서 큰 무역회사를 운영하신다느니, 대저택이 있다느니, 한국에도 투자할 사업이 많다느니, 실제로 함께 온 예비 사돈들 역시 화려한 모습으로 벤츠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걸친 장신구며 시계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더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아들이 갑자기 엄마, 이제 저도 큰 기회를 잡았어요. 제니퍼 부모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가르쳐 주신대요. 저도 제니퍼랑 그분들을 따라
미국으로 갈 거예요라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외아들을 그 먼 곳으로 보내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겁없이 덤비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들을 말릴 수는 없었지요. 결국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엄마, 저 반드시 성공할게요. 몇 년만 고생하면 엄마도 미국으로 모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아들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그 불안을 억눌러야 했지요. 그리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네요.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엔 명절에나 겨우 안부를 묻는 정도가 되었지요. 가끔 전화가 와도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외로웠지만 이해하려 했네요.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사업을 배우느라 정신없을 거라며 계속 아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목소리가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피곤해 보였고 가끔은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으면 잘 되고 있어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니퍼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저에게 안부 인사 한마디 전하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아들만 행복하게 잘 지낸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쫓겨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노력할 때 버스는 낯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또다시 먼 길을 돌아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후였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정수기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역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고향 친구만이 유일하게 제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신을 가다듬은 후에야 정수기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지요. 정수기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일수를 놓으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온 정수기는 배포도 크고 세상 물정에 밝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정수기가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지요. 정수기는 일단 며칠 자기 집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수 놓을 때 알던 지인들을 동원해 제 아들 윤석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겠다고 했네요. 저는 친구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폐를 끼치게 된 게 너무나 면목 없었지요. 하지만 정수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남편 보내고 힘들었을 때 너도 많이 도와줬잖아. 그렇게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시골집에서 잠 못 드는 첫날 밤을 보냈어요. 눈만 감으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각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했네요.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어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정수기의 전화기를 빌려
아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제 휴대폰을 켰다가는 누군가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놓은 것인지 아니면 갱단에 의해 박살난 것인지 아예 통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네요. 정수기는 저를 위로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정수기가 옛 지인을 만나 윤석이의 일을 부탁해 본다며 자리를 비웠지요. 저는 텅 빈 집에서 불안에 떨며 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반나절이 훌쩍 넘어 돌아온 친구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들은 소식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가 그렇게 극성을 부린다네. 조심해야겠어. 그런 말을 저도 언젠가 뉴스에서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거짓 서류로 보험금을 타내 돈을 전부 가로채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 일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무섭고 흉흉한 세상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쫓겨다니는 처지에 어두운 소식을 접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지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하지만 그동안 친구의 지인들에게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도움을 청할 한 사람을 더 생각해냈어요. 사실 저는 15년째 한 보육원에 지속적인 후원을 해왔습니다. 비록 저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처음 보육원에 발을 들였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 있을 때 우연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보육원에서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가슴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그 후로 종종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보육원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준이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아이였어요. 8살에 보육원에 들어오게 된 그 아이는 또래들과 달리 말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항상 구석에 앉아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곤 했지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온 김밥을 건네도 구석에 앉아 눈치 보듯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성준이에게 조금씩 다가갔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던 아이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성준이를 더욱 아끼게 되었지요. 명절이면 쓸쓸하게 보육원에 있을 성준이가 안쓰러워 집으로 데려와 함께 명절을 지내기도 했어요. 아이가 제사상 차리는 것도 곧잘 도와주었고 설거지며 청소까지 말없이 해주니 여간 기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쑥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며 넌 이미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말해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한 해, 2해. 세월이 흘러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성준이는 어느새 25의 청년이 되었어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한 아이는 늘 성실하고 똑똑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바쁜 와중에도 보육원에 찾아가서 동생들을 가르치는 착한 아이였네요. 제가 준비해간 반찬을 건넬 때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제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성준이는 졸업하고 IT 보안업체에 취직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런 성준이를 보며 저는 적어도 한 아이의 인생에는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네요. 부모 없이 자랐지만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란 아이가 고맙고 자랑스럽기도 했지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가끔 성준이가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 윤석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의 전화를 빌려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는 컴퓨터를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니 혹시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혹시 미국에서 제 아들 윤석이가 사업을 벌이다 무슨 사건이라도 있었다면 한인 사회나 지역 신문에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준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걱정부터 했습니다.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 연락을 한 모양이었는데 며칠째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서 걱정했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지요. 그러면서도 누가 그 통화를 엿듣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정수기까지 가능한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 어떤 손님도 들이지 않으며 철통 보안을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처음에 제 얘기를 들은 성준이는 깜짝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당장 뭐든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절대 혼자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친구 집에서 자신의 연락만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지요. 오랜 시간 제가 돌봐온 아이가 반대로 저를 걱정하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낮에도 집안에 커튼을 치고 바깥 출입을 극도로 자제하며 숨어 지내는 동안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란해졌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상장을 받아오던 날,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던 날. 그런 아들이 어쩌다가 무서운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친구의 집에 기거한 지도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성준이가 기사 하나를 정수기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확인한 정수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사진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친구가 보여준 기사에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올라와 있고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경찰 20억 원대 보험 사기 60대 여성 수배라는 제목이었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사기라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지. 기사에 따르면 제가 지난 2년간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경찰은 저를 긴급 수배했고 제 행방을 아는 사람은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평생 남의 것을 탐낸 적도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보험 사기에 수배라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온 제가 어떻게 그런 누명을 쓰게 된 것일까요? 보험이라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는 건강보험 하나밖에 모르는 제가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황당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때 문득 아들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유도 묻지 말고 도망치라고 했던 아들의 말이 혹시 제가 보험 사기로 누명을 쓰게 되리라는 걸 알고 한 얘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는 없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갑자기 한국에서 일어난 보험 사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연락했겠어요? 친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단 경찰서에 가서 해명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지요. 기사에 제 얼굴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경찰이 저를 범죄자로 단정지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가 나서서 해명한들 믿어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준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숨가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성준이에게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친구의 집 주소를 말해줬습니다. 얼마 후 노트북을 안고 나타난 성준이는 혹시 윤석이 형과 어머니에 관련된 기사가 있을까 해서 찾던 중에 아까 그 기사를 발견했어요. 저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그러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작업하던 성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성준이가 찾아낸 첫 번째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2년 사이에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무려 17개나 되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등 온갖 종류의 보험이 제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료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 시점이 하나같이 제 아들 윤석이가 결혼한 직후였네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성준이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적였어요. 보험 가입 서류를 확대해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제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지요. 그런데 저는 그 필체가 어딘지 눈에 익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가뜩이나 두근거리던 가슴이 더욱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글씨체는 우리 아들 윤석이 글씨체 같은데 제가 홀린 듯 내뱉은 말에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거라면 좋았겠지만 아무리 봐도 보험 서류에 적힌 글씨는 아들 윤석이의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제 말을 들은 정수기는 골똘히 생각하다 갑자기 낯빛이 변하며 소리쳤어요. 혹시 윤석이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면? 갱단의 표적이 되고 너까지 위험할까봐 도망치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라면 혹시 너를 도망치게 해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을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윤석이는 분명 미국에 있다고. 아들은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할 아이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아들을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대답에 정수기도 더는 뭐라고 반박하지 않고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지요. 일단 사건을 더 파헤치고 제가 그 일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며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성준이도 동의했네요. 어머니, 이 일은 제가 더 확실하게 조사해 볼게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건을 깊이 파헤칠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보험금 청구 내역을 보니 이미 여러 차례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저는 그런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병원은 제주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제주도에 가본 적도 없는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단 말인지 어이가 없었네요. 그리고 또 다른 단서도 나왔어요. 보험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보니 제 명의의 계좌가 맞긴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보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계좌들의 실제 소유자를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지만 성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결국 밤까지 세워가며 추적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에 적힌 글씨가 제 아들의 글씨 같다는 말에 성준이가 아들과 며느리의 행적을 추적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부유하고 품이 있어 보였던 며느리와 그 부모라는 사람들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준이가 알아낸 바로는 제니퍼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전과 칠범의 보험 사기 전문 범죄자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부유하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니퍼의 친부모도 아닐 뿐더러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자녀를 통해 노인의 가정에 침투한 뒤 노인 명의로 각종 보험에 가입시키고 위조된 서류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었어요. 이미 수십 명의 노인들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이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제니퍼에게 속아 이용당한 것일까요? 저는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성준이가 찾아낸 다음 증거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고 말문을 막아버렸지요. 놀랍게도 윤석이 부부는 미국이 아닌 국내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인 경기도의 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준이가 제 아들의 이메일에 접근해 찾아낸 사진들이었어요. 아들은 제니퍼 일당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는 명백했지요. 바로 저 같은 노인들을 속여 빼앗은 보험금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에게서 걸려온 그 전화는 저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험 사기가 들통나자 저를 도피시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꺼냈던 갱단 이야기 역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밑밥이었던 게 틀림없었지요. 그날 아들의 뒤에서 들리던 영어로 된 욕과 여자의 비명 역시 철저하게 연출된 것이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그저 아들과 그 일당의 계획대로 움직인 바보였던 겁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윤석이가 어떻게 부모를 상대로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자신을 키우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수기가 그런 저를 위로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했지요. 성준이도 제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저에게는 아직 정숙이 같은 진정한 친구가 있고 성준이 같이 든든한 아군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억울함을 반드시 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비록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깊은 산골에 숨어 지내며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저였지만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무엇보다 저에게 이렇게 비참한 노년을 맛보게 한 인간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설사 제 아들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저를 돕기 위해 성준이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증거를 수집했고 정숙이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사기단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기억해내려 애썼어요.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정수기가 지인의 힘을 빌려 얻어온 정보는 놀라웠지요. 제니퍼의 가짜 부모들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등쳐먹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재미교포를 사칭하며 접근하고 자식의 성공을 미끼로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린 뒤 보험 사기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준이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형사처럼 날카로웠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며칠 후 성준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드디어 그 일당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접근했어요. 그 컴퓨터 서버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피해자 명단, 위조된 서류들, 심지어 그들끼리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들 윤석이와 제니퍼가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윤석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른 피해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며 오히려 세상 물정을 몰라 이용하기 편한 노인네 취급했지요. 우리 엄마는 신경 쓸 거 없어. 신분증이랑 도장도 얼마든지 빼낼 수 있고 원래 아들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배신감에 치를 떨어본 적은 없었지요.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의 끔찍한 짓거리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저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처럼 당할 뻔한 다른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악당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했어요. 한편 정숙이는 사기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여전히 다른 노인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미 다음 표적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마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딱 이용해 먹기 좋은 조건이라며 흥분한 것 같더군요. 우리는 그들의 범행 대상을 찾아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상대도
우리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며칠 전 정말로 재미교포라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직 본격적인 접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준이가 알아낸 정보 중에는 사기단의 계좌 정보도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빼돌린 돈이 무려 수십억에 달했습니다.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도 더 많은 돈을 갈취하려 했던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네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역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지요. 사고가 났다는 시각, 저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육원과 그 주변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물론 함께 있던 봉사자들과 보육원 선생님들의 증언도 확보했지요. 보험 서류의 서명 위조는 성준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제 서명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글씨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마도 아들이 제 필체를 연습해서 따라한 것으로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냥 아들의 글씨로 보일 정도로 어설펐어요. 또 다른 서류에는 아들의 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도 있더군요. 아마 제니퍼나 아니면 그 일당의 글씨였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제 글씨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성준이가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이 인간들이 이번 범행을 마지막으로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와 해외 출국에 대해 알아본 내역이 있어요. 바로 사기단이 마지막 범행을 마치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지명수배되며 자신들의 신변에도 위협을 느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성준이가 알아낸 증거는 많았지만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 알아낸 정보가 아니었기에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는 성격의 증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정수기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기단의 다음 범행을 미리 막으면서 동시에 현장을 급습하자는 것이었지요. 다음 범행 대상이 된 노인에게 협조를 구해 그들이 접근했을 때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물론 위험할 수 있었지만 현행범으로 잡히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요. 며칠 후 예상대로 제니퍼가 범행 대상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노인의 집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로 모든 것을 녹화했어요. 제니퍼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부모님 이야기, 한국의 노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 심지어 범행 대상을 미국으로 초대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제안까지 하더군요. 범행 대상은 미리 준비한 대로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제니퍼는 신이 나서 더 많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슬쩍 재산 상황을 떠보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때 성준이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범행 대상과 함께 있던 제니퍼는 경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급하게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경찰은 제가 미리 자진 출두해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 뒤였어요. 결국 제니퍼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어서 제니퍼의 가짜 부모들도 체포되었지요. 그들의 집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 위조 서류들, 그리고 빼돌린 돈의 행방까지 모든 더러운 범행의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네요.
수십 명의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었어요. 제 아들 윤석이도 결국 자수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망칠 곳이 없어서 잡힌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들은 경찰에 붙잡혀 가서도 여전히 아내에게 속아 결혼했고 그 일당에게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경찰이 찾아낸 증거들은 아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히려 뒤늦게 범행에 뛰어든 아들이 나중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주도했더군요. 게다가 범행에 저를 이용하기로 한 것도 아들의 주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거대한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단순한 사기단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었고 전국적으로 인맥을 구축해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노리고 있었지요. 그때까지 밝혀진 범죄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았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였고 특히 가족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졌지요. 게다가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하다며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검사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다른 피해자들의 사연도 기구했어요. 모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으로 뜯긴 돈 외에도 투자하라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요양원에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충격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다고 했지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곁을 지켜주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도와준 정숙이와 성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성준이는 제 사건을 계기로 노인 대상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그 아이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런 성준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격려했습니다. 제 피부치는 저를 배신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성준이는 저를 위해 밤낮 없이 싸워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주었지요. 저는 그런 아이를 평생 가슴 깊이 응원하며 있는 힘껏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고향 친구인 정숙이도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거친 인생을 살아온 친구의 경험과 인맥이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사기단을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지요.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서에 드나들고 법정에 서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지만 더는 그런 자책은 그만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을 믿고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인두겁을 쓰고는 버릴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과 그 일당이 인간 이하의 범죄자였을 뿐이지요. 그것도 모자라 아들은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연극까지 벌이는 치밀함을 보였던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법정에서 만난 아들 윤석이는 저에게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니퍼가 그런 여자인 줄 꿈에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는 통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번에 화를 내며 협박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이 오로지 처벌받게 된 것만 억울해하더군요.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밤낮 없이 노력한 세월이 무색하게 하나뿐인 아들이 망나니로 자랐다는 사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재판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범죄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픔조차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이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담겨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눈빛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된 수십 개의 보험 증서들, 위조된 서명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아들의 저에 대한 진심. 성준이가 찾아낸 이메일과 메시지들은 윤석이가 단순히 아내에게 협박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모자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윤석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 사기를 공모하여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정숙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현순아, 네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노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어. 그 직설적인 말이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윤석이는 증인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들과 제 모자의 인연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검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김윤석, 당신은 모친의 이름이 사기범으로 기사에 실렸을 때 왜 나타나서 어머니의 누명을 벗겨주려 하지 않았죠? 그래 놓고 지금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윤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당신이 정말 협박당한 피해자였다면 그 많은 기회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모친을 구하려 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친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노력했죠. 그게 아들이 할 일입니까? 검사의 말에 법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힘주어 말했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노년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결은 예상대로였어요. 제니퍼와 그 가짜 부모들은 각각 7년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이 역시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의외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배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충분히 울어서였겠지요. 구형이 끝나자 아들이 흐느끼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언제나 자신의 편일 때는 저를 부르지 않던 아들이 모자의 끈이 끊어지고 나서야 저를 애타게 부르더군요. 법정을 나서는 제 옆에는 성준이와 정숙이가 있었습니다.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아주었고 정숙이는 반대편에서 제 어깨를 감싸주었지요. 그들이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알 수 없는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가슴 한구석은 아렸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믿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한 뒤 설렁탕 집을 정리하고 집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이가 사는 곰배령에 작은 텃밭이 딸린 집을 마련했어요. 그곳에서 정숙이와 이웃삼아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며 살게 됐지요. 성준이는 갑자기 2명의 어머니가 생겼다며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날도 보육원 아이들을 데리고 곰배령을 찾은 성준이가 아이들에게 숲속 나물에 대해 설명해 주다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도 가슴으로 낳은 아들 성준이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었지요. 그때 그런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정숙이가 말했습니다. 현순아, 넌 참 대단해.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정숙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였으면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네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가끔 윤석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처가 아닌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저는 끔찍한 과거를 잊고 이제 미래만 바라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성준이와 함께할 미래,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 그리고 정숙이와 함께 늙어갈 미래를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피로 이어진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됐지요. 윤석이는 제 뱃속에서 나왔지만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고, 성준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60년이 넘게 살고서야 진정한 가족이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한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